저는 남편이랑 선을 봐서 결혼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천생연분이 되어 지금 백년해로 하고 있네요. 역시 사람 사는 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으니 그리 많은 나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30이라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직업도 괜찮은데 왜 남편이 30에도 아직 결혼을 못 갔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첫마디에 납득을 했었더랬죠. 그날 남편은 앉자마자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부터 꺼냈는데요. 그 말이 이랬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제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살게 해주겠다는 말은 못합니다. 대신에 생활에 힘드신 건 없게 제가 밖에서 더 노력을 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많이 아프십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해서 그 부분을 알고도 괜찮으신 분이 아니면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멍해졌어요. 단순히 소개팅이 아니고 맞선 자리니까 짚고 넘어가긴 해야겠다 싶지만 그래도 보통 서로 호감을 쌓은 뒤에 얘기할 만한 주제잖아요. 첫 만남에서 단점부터 꺼내놓는 사람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마음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상할 만큼 담담하게 들려서 더 진실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는 분은 처음 봐요.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전 오히려 좋네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건 알고 얘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당뇨가 오래되셨고 혼자 생활하시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당장 누워만 계신 건 아니지만 약 챙기고 식사 관리하고 병원 같이 다녀줄 사람이 필요해요. 누나들은 이미 시집을 가서 각자 가정이 있고 현실적으로 제가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내 될 분께 부탁드릴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이 바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손을 보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저희 집이 무척이나 가난했거든요. 말로는 부족할 만큼 하루하루가 빠듯한 집이었어요. 엄마가 늘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입 하나라도 줄여야 산다는 말이었어요. 제 위로는 언니가 있는데 밑으로는 남동생이 둘이나 더 있었거든요. 소중한 아들 밥그릇을 지키려면 언니와 저는 자연스럽게 뒷전이 됐었죠. 집에 돌아가 그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의 반응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뭐 하는 사람이래? 직장은 어디라디? 요즘 세상에 직장 하나만 제대로 있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네가 선택권이 많은 처지도 아니잖니.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회사 다닌데 월급도 적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 어머님이 많이 아프셔서 같이 살아야 한데 병수벌도 필요하고 엄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행여 딸이 고생할까 걱정하는 것 대신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따다닥 돌아가고 계셨을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시집가면 다 그런 거지. 어차피 네가 이 집에 있어도 동생들 밥 챙겨주는 거 말고는 할 일도 없잖아. 차라리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낫다. 네가 시집을 잘 가야 우리 집도 걱정이 없는 거야. 저는 이미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채 공장에서 일하며 매달 버는 돈을 집에 다 쏟아붓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어온들 그래도 엄마는 제가 말 그대로 취집을 잘해서 친정에 손 안 벌리고 돈도 따박따박 갖다 주길 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녀온 선자리에서 꽤 좋은 조건으로 저를 팔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을 만났을 때 저는 제 상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이 첫 만남에서 말했던 것처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저희 집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가난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친정에서 도움을 기대하긴 어렵고
저도 큰 욕심 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할 몫은 하려고 합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나중에 서로 곤란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남편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아내 된 분께는 남편의 돌이 처가에도 사위된 돌이 착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어쩌다 보니 계약처럼 됐지만 교선 씨도 마음 다르시지 않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픈 어머니를 위해 수발을 들어줄 순종적인 아내가 필요했던 남편과 공교롭게도 집에서 자기 자리를 어떻게든 찾겠다고 엄마 말이면 네, 네 하고 순종적으로 굴던 제가 알맞은 짝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남편 집안 이야기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둘 있었는데 그 누나들은 남편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진즉에 시집을 간 상태였거든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누나들 둘 다 시댁 식구들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 모시고 살 생각이 없다는 거지. 실제로는 집에 찾아와 수발을 드는 일조차도 거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제가 시집을 가게 되면 오롯이 저 혼자서만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수발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신호는 당신이 그냥 짐 적당히 챙겨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로 하자. 원래 5 식구 살던 집이니까 꽤 넓은 편이거든.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해도 좁아서 불편한 일은 없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뭐 우리가 연애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혼생활 없이 바로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는 그림이 무럭무럭 상상됐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 조건에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감지덕지인걸요. 하지만 남편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제게 남편 노릇, 사위 노릇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처가 쪽에는 내가 매달 생활비를 드리려고 해. 엄마 병원비도 있고 살림도 같이 쓰는 입장이니만큼 엄청 많이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매달 6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따님 보내주셨는데 나도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60만 원이 큰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60만 원은 저희 집 같은 형편에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너무 뻔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소중한 딸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 얘기를 전했더니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말 그대로 등 떠밀리듯 시집을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그 생활이 결코 나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당뇨가 있어서 먹는 걸 조심해야 했고 약도 제 시간에 챙겨야 했지만 그거 말고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혼자서도 웬만한 건 다 하셨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프신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다행이었던 건 본인이 아프다는 걸 이용해서 며느리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체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불편한 건 없는지 시시각각 살펴보고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말로만 괜찮냐고 묻는 게 아니라 미리 엄포를 뒀던 것과는 다르게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걸 두고 보고만 있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오늘은 힘든 일 없었어? 힘든 일은 무슨. 당신이 고생 많았지. 오늘 어머님이랑 같이 은행복 갔는데 당신도 밥 먹고 좀 이따 간식으로 좀 먹을래? 그래서 집에 이렇게 냄새가 진동했구나. 은행이 당뇨에 좋다더라. 당신이 참 생각이 깊다니까. 오늘도 엄마랑 말동무해줘서 고마워. 저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입장에서는 그런 배려를 받아본 게 오히려 낯설었거든요. 친정에서 살 때는 늘 눈칫밥을 먹으며 지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제가 하는 일에 고마워하고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 참 좋았어요.
친정에서 눈치 보며 지내던 시절에 비하면 오히려 훨씬 사람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시댁에서 딱 하나 흠이 있다면 뭐 그건 남편 위로 둘 있다는 시누이들이었죠. 사실 시누이들은 저희 결혼할 때 잠깐 본 게 다였어요. 그 후로는 집에 한 번 오지를 않으니 얼굴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가끔은 제게도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 가야 하거나 집을 오래 비울 수밖에 없는 날도 있었고 친정 쪽 일로 급하게 나가야 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 날에는 시어머니의 끼니를 챙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니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약을 챙겨드리는 게 중요했는데 아무거나 드실 수도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했습니다. 올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올케네 집에 매달 생활비도 보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올케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올케가 해야 하는 일을 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저도 고민을 하다가 용기 내서 걸었던 전화인데 시누이들은 얄짤없이 저를 질책했어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그냥 곤란할 뿐이었죠. 아무튼 그게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유고 의무였으니까요. 알겠어요, 형님. 바쁘신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럴 때는 제 개인 일정을 취소하거나 정말 불가피할 때는 어떻게든 저희 친정언니가 시간 짜내서 도와주곤 했네요. 어쩌면 25부터 제 청춘, 제 좋은 시절은 전부 시어머니께 묶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을 겁니다. 남들처럼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지도 못했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순종적인 성격이니까 남편이 말하는 아내상에 딱 맞았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모랑 남편 만난 거구나. 그냥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당뇨가 심해서 정말 먹는 것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하는 분이었거든요. 단 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고 밀가루 음식도 마음대로 드시지 못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본인은 못 드시면서 시장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날씨만 조금 풀리면 오늘은 장에 좀 가볼까?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나가셨죠. 나는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부르다. 내가 말이야, 교선이 너가 들어오고 시장 나오는 게 더 재밌어졌어. 오늘은 뭐 먹을래? 저기 저 꽈배기 맛있어 보인다. 그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호떡이며 꽈배기를 잔뜩 사셨습니다. 설탕이 듬뿍 묻은 꽈배기를 봉지째 들고 제 손에 쥐어주시곤 했어요. 어머님 이렇게 많이 사시면 제가 다 못 먹어요. 뭘 먹긴 뭘 못 먹어. 넣으면 다 들어가. 어구, 어구, 잘 먹는다. 그렇게 말하시고는 제 입에 직접 꽈배기를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입가에 묻은 설탕을 닦을 새도 없이 입안 가득 꽈배기를 넣고 씹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먹방이라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신이 못 먹는 거 먹이면서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신 거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빤히 보시다가 꼭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참 먹는 것도 복스럽게 먹는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예쁘다고 해준 것도 오랜만이었고 그 말이 계산 없이 나오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장 보러 나온 식구 같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는 늘 같은 태도였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다 보면 그건 내가 할게 하시면서 숟가락을 들려고 하셨고 제가 말리면 너도 쉬어야지 하시면서 오히려 제 눈치를 보셨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저를 부려먹으려는 기색은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였는지 시누이들이 던지는 말들도 그때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맞고 제가 선택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 대신해 주길 기대하지도 않았고 서운하다고 따질 생각조차 들지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 병세는 눈에 띄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냥 음식 잘 가리되 잘 챙겨 먹고 약도 꼬박꼬박 먹으면 되는 정도였는데 당뇨 때문에 신장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죠. 투석을 시작하고 나서는 병원에 가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치료받는 건 시어머니인데 창피하게도 제가 더 많이 울어버렸지 뭐예요. 그도 그럴 게 투석할 때 쓰는 바늘을 처음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굵어서 숨이 턱 막혔거든요. 저 굵은 바늘로 우리 시어머니 몸을 찔러야 한다고? 제가 봤는데 찌를 곳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생 먹는 걸 조심해 오신 분이라 몸이 무척 마르신 상태였어요. 운동도 마음대로 못 하셨으니 혈관도 약해져 있었고요. 그런 팔에 그런 굵은 바늘이 들어가는데 이게 맞나 싶더라니까요. 어머님, 이게 바늘이 이렇게 굵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이 뚝뚝 흘리니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보면서 더 일부러 태연히 웃으시곤 했죠. 나도 안 우는데 네가 왜 울어?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곤 그 삐쩍 마르신 팔로 제 눈물을 닦아주시기까지 했어요. 너는 애 낳느라 더 큰 고생도 했으면서 이깟 바늘이 뭐 그렇게 대수라고 아까운 눈물을 흘리냐? 아이고, 눈물 모아서 소금 만들어도 되겠네. 그 말을 듣는데 이렇게 마음도 넓고 상냥하신 분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온 걸까? 내가 겨우 찾은 내 가족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한탄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셨어요. 몸이 점점 불편해지셨는데도 집에만 있으려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봄이 오면 꽃 핀 데가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나가자고 하셨고 겨울이 되면 바람 차다고 하면서도 바다는 꼭 한번 봐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었죠.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더 축 처져. 바람 좀 맞고 와야 밥도 잘 들어가고 기운도 내지. 그래서 남편이 시간 낼 수 있을 때는 셋이서 짧게라도 다녀오곤 했어요. 멀리 가진 못해도 하루 이틀 바람 쐬는 정도였죠. 저는 그게 시어머니한테도 필요하고 저한테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꼭 한마디씩 얻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시누이들이었죠. 직접 찾아오지는 않으면서 괜히 이간질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올케는 참 팔자가 좋다. 좋은 집에 몸만 델롱 시집 와서는 이젠 공짜로 여행도 같이 다니고 우리 엄마가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다른 시어머니였으면 그렇게는 안 놔뒀을 거야. 저는 그 말에 바로 받아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대신 웃으면서 말을 이어갔죠. 형님, 어머님이 워낙 답답해 하셔서요. 잠깐이라도 바람 쐬면 좋을 것 같아서 다녀온 거예요. 병원에만 계시면 더 힘드실까 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엄마 핑계댄다 이거지. 근데 말이야 올케. 우리 엄마가 착하다고 해서 병간호를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신장도 더 안 좋아져서 투석까지 가는 거 아니야. 관리 잘했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절대 제 탓이 아니지만 어머님이 투석받기 시작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스스로 그런 자학적인 생각이 안 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탁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바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딴 사람한테면 몰라도 적어도 신우한테 들을 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억울했습니다. 제 하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간의 대부분은 시어머니에게 쓰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울 때보다 시어머니가 부르실 때 더 빨리 몸이 먼저 반응할 정도였어요. 게다가 매달 친정으로 보내지는 생활비는 어떻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일정은 결혼한 후부터는 항상 시어머니 병원 스케줄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건 말할 것도 없는 걸요. 그래서 저도 굳이 기분 나빠질 필요 없으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일부러라도 시누이들이랑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요. 이게 또 엄마 마음은 다르잖아요. 시어머니가 몸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자식들 생각이 더 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슬쩍슬쩍 시누이들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먼저 다 같이 저녁 식사 약속이라도 잡아볼까요? 하고 여쭤봤죠. 그러니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잴 것 없이 바로 신우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왜 자꾸 우리를 불러? 옆에 있는 며느리나 시켜 먹지. 왜 굳이 우리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려고 그래? 솔직히 말해서 올케가 있는데 우리가 갈 이유가 뭐야?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일을 시키려고 부른다는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시어머니가 딸들을 부를 때는 한 번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보고 싶다고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을 뿐이었죠. 형님, 어머님이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형님들이 보고 싶으시대요. 요즘 병원 다니느라 여러모로 기운이 빠지셔서 형님들 생각이 나시나 봐요. 음식 준비 같은 건 제가 다 해둘 테니까 얼굴만 좀 비춰주세요. 올케, 나도 바쁜 사람이야. 세상에 시집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올케처럼 편하게 사는 줄 알아? 여기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힘든데 나 좀 냅두시라고 전해줘.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시어머니도 그걸 아예 모르시진 않았겠죠. 전화는 제가 하고 있어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들의 말투는 느낄 수 있으니까요. 저도 힐끔힐끔 눈치를 봤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저를 보시면서 말씀을 돌리셨어요. 다들 바쁘다 그러지? 아휴, 됐다. 내가 맛있는 것 좀 사주려고 했더니만 애들이 먹을 복이 없어.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날 저녁밥을 드시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어요. 평소 같으면 너도 좀 더 먹어. 하셨을 분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밥상을 치우다가 시어머니가 불쑥 저를 보시고는 묻는 거예요. 내가 아까 밥을 먹었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드셨어요, 어머님? 반찬도 거의 다 드셨는데요. 조금 전에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랬어?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다음 날에는 요일을 물으셨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요? 저는 그냥 연세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투석도 하고 몸도 힘드신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셨으니 그럴 수 있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집 앞에 잠깐 산책 다녀오겠다고 하시고 나가셨거든요. 평소에도 집 근처만 빙 둘러보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별 생각 없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어머님 방에서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어쩌지 이러고 있을 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김춘자님 며느님 되시죠? 지금 어머님이 길을 잃으셔서 저희 쪽에 와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렸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고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구석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울먹이셨어요. 아이고, 규선아, 나 어쩌냐? 내가 집에 가는 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이제는 정말 기억마저도 고장이 나나 봐. 내가 진짜 미치겠다. 어떡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경찰서라는 장소도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저랑 같이 다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앞으로 어디든 저랑 같이 다녀요, 어머님. 저희가 울음이 좀 멎어들었을 때 저희에게 휴지를 건네주시던 경찰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무래도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으니 보건소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라고요. 치매라는 단어를 듣는데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늘 총명하고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저 데리고 다니시던 시장에서도 계산도 저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하셨고 사람 보는 눈도 좋아서 항상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치매가 왔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미룰 수는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길 바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요. 치매라는 게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그 소식을 시누이들에게 알렸어요. 솔직히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 이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아주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올케가 고생해야겠네. 그 말이 끝이었어요. 그래도 그 뒤로 매달 20만 원씩을 보내오긴 하더라고요. 치료비에 쓰라면서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정말로 발길 한 번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아이 학교 문제랑 시어머니 병원 문제가 겹쳐서 제가 하루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여전했어요. 형님, 제가 내일은 정말 집을 비워야 해서요. 어머님 혼자 두기가 좀 그래서요. 반나절만이라도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올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환자도 돌봐본 적이 없는데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봐? 괜히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건데?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시누이들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치매라는 게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은 멀쩡했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시어머니 증상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고 그걸 가장 먼저 체감한 사람은 결국 저였죠. 먹어야 하는 약은 하나둘 늘어났고 예전엔 그렇게 점잖으시던 성격도 점점 괴팍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밥을 드신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배가 고프다고 화를 내시는 날도 부지기수였어요. 예, 애미야. 너 도대체 내 밥은 언제 줄 거냐? 나 굶기려고 작정했어? 저는 빨래를 하다가 깜짝 놀라서 베란다에서 뛰어나오면서도 최대한 웃는 얼굴을 하려고 애썼죠. 어머님, 조금 전에 식사하셨어요. 오늘 국 맛있게 됐다고 칭찬도 해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잠깐 저를 멀뚱히 보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 목소리가 누그러지셨어요. 그랬어? 아, 그랬구나. 맞다, 맞아. 내가 또 깜빡했네. 오늘 국 참 맛있었다. 애미가 점점 요리 실력이 늘어. 장사해도 되겠어.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어요. 혼자 밖에 나가겠다고 떼를 쓰시기도 했고 우리 아이가 학교 갈 때 따라가겠다고 현관에서 신발을 붙잡고 안아주신 적도 있었죠. 아이가 무서워서 울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멈추시고요. 저는 그전까지는 혼자서 20년간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왔지만 그러면서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당뇨, 투석, 병원 일정 그 모든 건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치매는 달랐어요. 예측이 안 됐고 준비가 안 됐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결국 저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요양보호사를 통근하시는 분으로 쓰기 시작했죠. 낮 시간만이라도 전문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우리 애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케어해야 할 일이 늘어나서 제가 집에만 묶여 있자기엔 아이를 방치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누이들 반응은 역시나였죠.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돈 주고 사람까지 불러? 예전에는 잘만 하더니 이제 정성이 다 식은 거 아니야? 형님, 요즘 어머님 상태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혼자 계시게 두는 게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주먹국으로 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됐거든요. 어머 옳게. 이제 우리 엄마한테 제법 따박따박 말대답도 한다. 왜? 우리 엄마 이제 제정신 아니라고 우리도 만만해? 엄마한테 그렇게 알랑방귀 끼더니 이제 우리 엄마 기억 못한다고 막대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잠깐 귀에서 떼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뺏어 들고는 신우이한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선 건 처음이었어요. 누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쉬워 보이면 누나들이 와서 좀 해보지 그래. 얼굴은 코빼기도 안 비추면서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 사람이 하는 거 제대로 한번 보기나 했으면 그런 말 못해. 나랑 같이 상의하고 결정한 거니까 누나가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신우이는 누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며 귀 찢어지게 소리치긴 했지만 결국 요양보호 사건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요양보호사가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 이상하게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어머님 방문 안에서 뭐라도 소리가 나야 하는데 인기척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문 앞에 서서 살짝 노크를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조금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런데 방 안에서 본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시어머니가 거울 앞에 앉아 계시는데 꽃단장을 곱게 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도 단정히 빗으시고 요즘엔 잘 안 바르시던 립스틱까지 바르고요. 저는 순간 웃으면서 말을 꺼냈어요. 어머, 우리 어머님 오늘 처녀 같으시네. 무슨 일로 이렇게 단장을 하셨어요? 바람 쐬고 싶으셔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거울을 보던 손을 멈추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너가 애들한테 전화 좀 돌려봐라. 자식들 다 불러. 그 말투가요, 정말 예전 시어머니 그대로였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전 그 점잖고 총명하시던 그 말투 그대로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치매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도 했었거든요. 환자가 갑자기 멀쩡해 보이는 순간이 오면 그 다음에 큰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봐서 심장이 쿵쾅거렸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핸드폰을 들었어요. 우선 오기로 했던 요양보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은 오지 말아달라고 했죠. 선생님, 죄송한데 오늘은 어머님 상태가 좀 달라서요. 오늘은 제가 직접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번엔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남편은 이유도 묻지 않고 반차를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꼭 와야 할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시누이들도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군말 없이 집으로 온다고 했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자세도 바르고 표정도 또렷했고 마치 여태까지의 모습은 다 연기였던 것처럼요. 잠시 후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고 뒤이어 시누이들도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몇 년 만에 한 집에 다 모인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이 다 모인 걸 확인하자 괜히 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다 왔냐? 이렇게 다 모아놓고 보니까 참 오랜만이네. 오늘은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불렀다. 요즘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나도 느끼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미루지 말고 상속 관련한 것도 정리를 해둬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누이들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굳어있던 표정이 순식간에 살아나더니 눈빛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엄마, 갑자기 웬 상속?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설마 아들, 딸 차별하는 건 아니지? 그 말투가요.
웃으면서 던지는 말인데 안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살짝 돌려 첫째 신우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왜? 내가 며느리 다 줄까봐 겁나서 달려온 거냐? 순간 공기가 싸해졌어요. 남편도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만 봤죠. 그때 둘째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엄마, 말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슨 돈 때문에 온 사람들 같잖아. 언니가 다 우리 가족 생각해서 한 말이지. 우리는 딸이잖아. 며느리는 남이고. 우리는 엄마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아무리 그래도 딸부터 챙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상식이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시어머니가 앞에 놓여있던 따뜻한 찻잔을 그대로 집어 들더니 둘째 신우 쪽으로 확 끼얹어 버리셨어요. 엄마 뭐해? 어머님!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은 좀 멀쩡하신가 했더니 다시 예상 못할 사고를 치시는 건가 싶어서 경계태세로 들어간 거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를 힐끗 보시더니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 멀쩡하다. 전현이 개소리를 해대는데 내가 화를 참을 수가 있어야지. 엄마, 뭐 하는 거야 진짜? 옳게 수건 좀 갖다 줘. 수건도 아깝다. 걸레나 하나 갖다 줘. 그 순간 저는 진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건을 가져가야 하나 말려야 하나 그냥 서 있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행주를 하나 들고 와서 둘째 신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둘째 신우는 행주를 받아들고도 씩씩거리면서 말을 멈추질 않았어요.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차가 조금만 더 뜨거웠으면 나 화상 입을 뻔했어. 그래? 제 몸 귀한 줄은 아네. 내가 아프다고 할 때는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도 않던 것들이 어디 내가 재산 이야기 좀 할 것 같으니까 한달음에 달려오냐. 너희가 그러고도 내 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그 말에 시누이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이번엔 둘이 입을 맞춘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도 사정이 있었잖아. 올케가 우리 집에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겠어? 며느리니까 그렇지. 우리도 다른 집 며느리라 어쩔 수 없는 걸 어떡해. 맞아, 엄마. 우리라고 안 오면서 마음 편했겠어? 엄마도 같은 여잔데 왜 몰라줘? 엄마도 시집살이 해봤을 거잖아. 딸도 며느리 되면 다 똑같아. 그래. 그렇게 스스로 출가 외인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재산 문제에서도 빠질 줄도 알아야지. 출가 외인이 왜 우리 집 재산에 눈독을 들이세요? 시어머니는 신우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시누이들 표정이 확 변했어요. 아까보다 훨씬 날카로웠죠.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로 불쌍하게 사는 딸 생각해서라도 재산은 당연히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우리 남은 인생이 구만리야, 엄마. 돈이 있어야 그나마 집안에서도 떵떵거리고 살 거 아니야. 그런 시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시어머니는 헛웃음처럼 콧방귀를 한번 끼셨어요. 그 웃음이 비웃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게 오히려 더 무서웠죠. 너희가 친정 없는 사람처럼 나를 개무시하고 산 게 몇 년인지 아냐? 딱 20해다 20해. 시어머니는 등을 소파에 깊게 기대고 앉아서 말을 이으셨어요. 목소리는 높이지도 않았고 흥분한 기색도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오래 참고 쌓아둔 말을 하나씩 꺼내는 사람 같았거든요. 내가 아프다 몸이 안 좋다 할 때는 얼굴 한번 안 비추던 것들이 돈 얘기할까봐 모마려운 개마냥 달려오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딸이라고 키웠나 싶다. 병원 갈 때, 투석할 때 밤에 잠 못 자고 옆에 앉아있던 게 다 저 애야. 25세
당뇨 걸린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기어들어왔어. 20해 동안 그런 딸년들보다 나를 더 잘 살핀 사람한테 보답하겠다는데 너희가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어? 그 말에 시누이들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그동안 변명처럼 달고 살던 말들이 한순간에 막힌 표정이었죠. 그렇다고 납득한 건 아닌지 입을 계속 달싹거리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듣는 저도 부담스러웠어요. 시누이들이 얄밉긴 했지만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희가 먼저 말하는 거 보니까 찔리긴 했나 보다.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내 재산 다 줄 거야. 뭐 문제 있어? 그렇게 시어머니가 딱 말로 못을 박아버리니까 거실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시누이들이 이제는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기 시작했거든요. 올 게 왔다 싶었죠. 올케, 가만히 있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올케가 뭐 어떻게 꼬드겼길래 이런 말이 나와. 아무리 그래도 자식 놔두고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주겠다는 게 말이 돼? 맞아. 우리 엄마 치매라고 올케가 막 마음대로 휘두른 거 아니야? 같이 살면서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재산 문제로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건데. 저는 정말 아무 소리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오히려 불을 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님께 재산 얘기 꺼낸 적도 없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도 없어요. 웃기지 마. 올케가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리가 없잖아. 옆에서 계속 귀에 이상한 말 불어넣을 사람이 올케밖에 더 있어? 올케가 우리 이간질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잠깐 멍해졌어요. 이간질이요? 그건 솔직히 시누이들이 하던 거 아닌가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그때부터는 솔직히 말 하나하나가 억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어머님 병원 따라다니고 약 챙기고 밥 챙긴 게 저잖아요. 자기들은 몇 년에 한 번 얼굴 비칠까 말까 해놓고선 왜 내 탓을 하지? 만만한 게 나지? 그런 생각이 부글부글 들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 말은 그거지? 내가 치매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못 믿겠다는 거 아니냐? 엄마, 솔직히 그렇잖아. 엄마가 치매인데 우리가 걱정을 안 해? 제정신이면 자식들한테 상속하지. 누가 재산을 며느리한테 다 줘? 엄마 미쳤어?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 우리 충분히 유류분 청구 소송할 수 있는 문제인 건 알아? 엄마 괜히 가족 내 분란만 내지 말고 지금 우리랑 다시 상의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오늘 왜 왔는지 완전히 알겠더라고요. 엄마 걱정도 화상 걱정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은 하나였죠.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깔깔 웃으셨어요. 지금 이 분위기랑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웃음이었다 보니까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거실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죠. 시누이들 말이 한순간에 뚝 끊겼고 다들 시어머니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야? 엄마 왜 웃어? 깔깔이 집이랑 내가 가진 연금이랑 보험이랑 적금 전부 다 우리 며느리한테 증여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내가 제정신일 때 넘겼다 이 말이다.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류분이니 상속이니 말이 많던 시누이들 입이 동시에 다 물렸거든요. 그러다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꿈뻑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 들은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것처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아니 그게 다 언제? 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거거든요.
10년 전에 시어머니가 너무나 강경하게 제게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말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몇 번이나 거절했었거든요. 이건 아니라면서 나중에 형님들 알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말을 한 번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 남편마저 제가 받아야 할 몫이라면서 저를 달래고 시어머니를 두둔하니까 그렇게 얼렁뚱땅 진행이 됐었거든요. 시누이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말해봐야 약 올리는 모양새밖에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시누이들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단 말이죠. 전화가 오지 않아도 얼굴을 보지 못해도 늘 딸들 이야기부터 꺼내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일을 알게 될 시누이들이 의절을 해버리고 영영 시어머니를 안 보게 될까봐, 나중에 시어머니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저도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늘 그걸 전부 다 꺼내버리신 거였습니다. 상속은 사람이 죽고 나서 시작되는 거지만 증여는 살아있을 때 끝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만약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유류분이니 뭐니 해도 상속이랑은 다른 개념이라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죠. 10년 전에는 시어머니한테 치매 증상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만약에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중기에 의사 능력이 인정되는 시점이라면 공증증여도 가능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전부 유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총명하시던 그 시절에 오롯이 시어머니 의사로 저한테 증여를 하신 걸 시누이들이 뭘 어쩔 수 있겠어요? 시누이들은 자꾸 유류분을 들먹였지만 그것도 웃긴 얘기였어요. 유류분이라는 게 사망 전 10년 안에 이뤄진 증여만 문제가 되는 건데 시어머니는 치매가 심해지셨지만 아직 정정하시고 이미 10년 전에 몇 번에 걸쳐 분할로 저한테 증여를 다 끝내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무효니 소송이니 해봐야 끼어들 틈 자체가 없는 거였죠. 그걸 하나씩 설명할수록 시누이들 얼굴이 점점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온 가족이 모여있는 이 집도 이미 매매가 끝난 상태였고 그 매매 대금은 전부 제 명의 계좌로 입금이 돼 있었어요. 저희는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중이었고요. 집 자체가 더 이상 시어머니 명의도 상속 대상도 아니었던 거예요. 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익자는 전부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적금이랑 예금도 이미 공증을 받아서 관리 위임이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그 재산이라고 부르던 것들 중에 자기들이 손댈 수 있는 건 사실상 하나도 없었던 거죠. 존재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막을 기회도 증거도 이미 다 지나간 뒤였어요. 그동안 찾아오라고 몇 번을 말하고 기회를 줬는데도 안 찾아온 건 다 시누이들 본인의 업보죠. 시어머니는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도 거둬들이신 뒤 모두를 불러 모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시누이들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말이 돼? 그게 뭐 다 엄마 돈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도 있는데 엄마가 그걸 몰래 다 정리해 놓는 게 어딨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 두고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냐고. 쟤네 이혼하면 남인데 엄마 제정신이야? 시누이들이 우길 수 있는 건 오로지 피가 물보다 진한 법이다라는 상투적인 말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이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지난 20년 동안 직접 느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전 처분의 자유라는 말처럼 시어머니가 제정신일 때 한 결정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10년 전에 하셨던 결정으로 이 집안에서 상속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말 그대로 100%제 재산이 됐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써놓고도 웃음이 안 나요. 솔직히 이걸 어쩌고 시어머니한테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재산은 제 계산에 없었어요. 그냥 제가 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잘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나중에 뭐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해서도 아니고요.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재산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제가 더 놀랄 정도였죠. 그거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야.
욕심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고 누나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참 단순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시누이들이 뭐라 해도 최소한 집 안에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선보고 그냥 각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결혼이었는데 이런 인연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시누이들은 그 뒤로 변호사를 만났다는 얘기도 들려왔어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괜히 사람들한테 하소연도 해보고 그랬나 봐요. 근데 결과는 뻔했지요. 손댈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엔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옳게 우리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 조금만 나눠줄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사는 게 바빠서 너무 소홀했지. 우리 조카가 이제 몇 살이더라. 내가 용돈 좀 보내주려고 그래.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화도 안 나고 통쾌하지도 않고. 그런데 가운데서 남편이 잘 막아주더라고요. 누나들 이 사람 좀 그만 귀찮게 굴어. 그러길래 진작에 잘했어야지. 지금 와서 이러는 건 아니지. 앞으로 이 사람한테 할 말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알겠어? 그 후로 정말 시누이들한테는 따로 연락받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참 든든하죠. 그리고 제가 혹시 하면서 바라보았던 시어머니의 치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알지만 제가 여기서 봐왔던 재밌는 사연들처럼 우리 시어머니도 연기를 했었던 거면 좋겠다. 물론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메소드 연기겠지만 그래도 이 몇 년 동안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 치매인 척 연기를 했던 거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다시 치매 증상이 돌아왔어요. 어머님께서도 그게 정말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셨던 걸까요? 그 후로는 아까 있었던 일도 자식들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변하셨어요. 어제 일도 오늘 일도 섞여버린 상태가 되셨거든요. 지금은 보호시설에 입원해 계세요.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가고 있는데 가면 늘 같은 질문을 하세요. 누구세요? 하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집에 돌아오는 길마다 울었어요. 20해를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처음 보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갈 때마다 매번 새롭게 인사하고 추억 얘기 해드리곤 해요. 그럼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또 잠시 후면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속상하긴 해도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말 걸고 같이 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재산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보다도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 남아있다는 게 더 크게 느껴져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가시는 길 마지막까지 제가 잘 모시면서 지켜봐 드리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부족한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